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벌써부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네요. 올여름도 엄청 더울 거란 예보가 있던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니 땀이 차거나 숨쉬기가 답답할 일은 없겠네요. 여러분은 혹시 개복치라는 생선을 아시나요? 보거목 개복치과에 속하는 초대형 어류인데 별의별 이유로 잘 죽는 생선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살아남아라 개복치 라는 모바일 게임이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는 성체가 된 개복치는 그렇게 잘 죽는 어종은 아니지만 성체 이전의 개복치는 기르기 어렵고 민감한 게 사실이며 별다른 포식자의 위협이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진만에서 부딪혀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라고 하네요. 오늘 읽어드릴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치로 판정받았다는 매주 유랑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브런치에 다양한 글을 연재하고 있는 저자 태지원님이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소심한 마음, 때론 질투와 원망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예민한 사람, 속칭 유리멘탈 개복치의 시각에서 풀어냈습니다. 유리멘탈 혹은 개복치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이나 사소한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본인을 유리멘탈이라고 여기며 나약한 마음과 멘탈로 버티며 살아온 저자는 나름의 대화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끊지 못해 괴로웠던 지난날, 벼락치기조차 실행하지 못해 원망스러웠던 자신을 뒤로하고 나에게 너그럽게 대하기, 게으른 완벽주의자임을 인정하기, 내 감정을 의심하지 말기 등의 사소하고 실용적인 팁이죠. 이 책을 읽으며 작가님의 성향이 저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핀다든지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한다는 부분은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세상의 모든 유리멘탈 개복치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응원을 보냅니다. 그럼 책에서 몇 가지 내용을 골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당신의 머릿속이 TMI로 가득 차는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잠 못 이루던 밤. 대략 10년 전쯤 그것이 알고 싶다 화성 연쇄살인편을 본 날이었다. 현재는 진범이 잡혔으나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일 때였다.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침대에 누웠는데 다큐멘터리 속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재생됐다. 특히 얼굴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운 범인이 어둠 속을 어슬렁거리는 재현 장면은 공포 그 자체였다. 벌벌 떨며 언니 등에 꼭 붙어서 자려 했는데 너무 덥다며 언니가 나를 슬쩍 밀어냈다. 이후에도 종종 유사한 경험을 했다. 참혹한 강력범죄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은 밤, 북한이 곧 미사일을 날린다는 소식을 들은 주말, 누군가의 우울한 소식을 들은 날에는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 주변인은 대체로 당황해했다. 20살 넘은 성인이 뉴스 하나하나에 저토록 겁을 집어먹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나 역시 이런 일화를 주변인들과 가벼운 유머로 소비하고는 했다. 그러나 되돌아 생각해보니 곱씹을 만한 구석이 있는 특성이었다.
나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했던 셈이다. 정보 홍수의 시대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쥐면 수많은 인터넷 기사가 쏟아진다. 알고 보니 두려운 이것의 정체, 이것 방치하면 큰일, 따위의 제목으로 낚시질하는 기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진실과 진실 아닌 뉴스가 뒤섞여 머릿속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류라면 시도 때도 없이 인터넷 뉴스를 보는 걸 삼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지 모른다. 특히 우울하거나 겁에 질려있는 상태라면 강력범죄 기사나 세상의 삭막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정보를 덜 흡수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자극적인 정보의 흡수가 불면의 밤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머릿속 TMI가 당신을 괴롭힐 때, 타인과 대화를 할 때도 종종 비슷한 일은 벌어졌다. 머릿속에 TMI가 의도치 않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우다. 대화하다가 상대가 나 오늘 기분이 좋다 고 말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얼핏 우울한 기색을 띠고 있다면, 메시지와 다르게 말투가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의 비언어적 행동과 표현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고회로가 작동 중일 수 있다. 일단 수많은 정보와 단서를 수집한다. 어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번에 만날 때 이 아이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식당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와의 대화 중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검색에 열중해 있던 순간에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쳤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상대방의 이런 행동은 무례한 유형에 넣어 봄직하다. 하지만 상대의 무례함을 탓하기보다 그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잘못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데 에너지를 소모해버렸다. 상대가 혹시 나한테 화난 것이 있는지, 내 말이 유치하고 따분한 건지 다양한 가능성을 추측해 보았다. 무례한 행동임을 깨닫고도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지적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다. 분위기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참다가 적절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늦게 후회했다. 대화 중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급기야 제풀에 지칠 때도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중하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이상적인 대화 상황이 늘 이어진다면 행복했겠으나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 상대의 반응을 지나치게 살피다 피로함으로 대화가 끝나기 일쑤였다. 대화하면서도 제대로 소통을 나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불필요한 구석까지 신경 쓰느라 정작 이야기가 헛도는 상황이 이어졌다. 머릿속에 신호등을 켤 때, 대화를 하다 피로에 지쳐 쓰러지기 전에 사고의 방향을 수정해야 했다. 자극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면 머릿속 차단기가 필요했기에 2가지 노력을 해보았다. 첫 번째 노력은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을 들여놓는 것이었다. 내 눈과 귀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눈치를 살필 때 마음속으로 과감히 스톱을 외쳐본다. 그것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을 떠올린다. 상대방의 말 외에 말투,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단서들은 되도록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불필요한 정보가 더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상대방이 전하는 말의 내용에만 집중한다. 물론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 표현이
꽤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상대방의 눈빛과 말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익히 아는 바다. 그러나 상대의 표정과 대화의 뉘앙스를 지나치게 살피느라 정작 대화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에너지까지 소비해버리는 건 손해였다. 이럴 때는 빨간 신호등을 연상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두 번째 노력은 비관적인 해석법을 버리는 것이었다. 언젠가 건축가 유현진 교수의 유튜브 강의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예민한 구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직업적으로 예민함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으나 연애할 때는 도움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이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봐도 얘가 나랑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걸까? 생각하며 괴로워했다는 이야기였다. 상대의 반응을 분석하느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는 몹시 공감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의 행동에 비슷한 해석을 거듭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타인과 대화하면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면 상황의 원인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인간의 편향된 사고방식의 하나로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꽤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나와 관련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특히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많은 시기에 놓인 이들은 타인의 무심한 행동에도 나를 무시했다고 곡해하기 쉽다. 대화 중 다른 사람의 소소한 표정이나 반응이 모두 나와 관련 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피곤해진다. 그렇게 보이는 행동만 계속 증거로 수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뜨뜻미지근한 반응, 겸연쩍어 보이는 표정까지 모두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상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우가 애초에 먹지 못하는 포도를 너무 씌어서 못 먹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듯 때때로 정신승리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정신승리도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승민 박사는 자신의 책 자기 합리화의 힘에서 자기 합리화가 가진 쓸모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 합리화는 나를 위한 적당한 보호막이자 방패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치유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 합리화는 자신을 위해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가끔 신포도를 먹지 못한 여우처럼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보자는 것이다. 만약 내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가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서 일십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가정 아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다. 바빠서 보지 않으니 언젠가는 볼 것이다. 혹시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귀찮게 한 것 아닐까? 두 생각의 방향 중에서 무엇을 택하는 게 나을까? 두 번째 방안을 택하면 나의 잘못을 계속 살펴보다가 근거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합리적인 방안으로 첫 번째를 택하는 편이 낫다. 내 탓이라는 화살표의 방향을 상황으로 돌리면 나도 덜 괴롭고 덜 힘들다. 상대방의 태도에 나의 자존감, 나의 대화 기술을 재어보고 따져볼 필요는 없다.
만약 상대방이 대화 중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좀 무례한 것 같은데? 라고 가볍게 응대해도 괜찮다. 상대의 기분이 일시적으로 나빠진다고 해서 관계가 당장 끝나는 건 아니니까. 과도한 정보가 머릿속을 어지럽힌다면 불필요한 정보는 분리수거하자. 비관적인 해석법도 적당히 놓아주자. 나를 민감하게 만드는 자극을 줄여야 대화의 피곤함도 사라진다. 상대의 표정, 몸짓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고 분석하려 들지 말자. 버릇처럼 눈치를 살피고 있다면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을 적절히 켜두자. 카톡 대화의 마무리하지 못했다. 배려심과 친절의 마음으로. 카카오톡 대화의 마무리에 5분 이상의 시간을 끈 적이 있다.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지인과의 카톡 대화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밤늦은 시각이었고 피곤했던 우리는 채팅을 마무리하려 했다. 지인과 나는 서로 잘 자라며 인사와 친절한 이모티콘을 번갈아 보냈다. 상대방이 답을 보내면 나도 의뢰 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잘 자, 한 가지 메시지를 다양하게 변주해 좋은 꿈 꿔, 즐거운 주말 보내 등으로 주고받았다. 기쁨과 사랑, 위로와 안녕을 담은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질질 끌기도 했다. 친절한 대화의 향연 속에 차라리 친구가 나에게 답을 안 하고 끊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마저 가졌다. 상대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다. 카톡 대화의 마무리가 쉽지 않았다. 상대가 답을 하면 나도 거기에 답을 덧붙여야 할 듯한 의무감에 대화는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 언젠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카톡 대화 마무리 멘트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한 적이 있다. 상대방이 아하, 히읗히읗, 글쿤을 번갈아 가며 오랫동안 사용한다면 대화를 마무리하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예컨대 글쿤은 공감을 뜻하는 그렇구나를 줄임말이지만 채팅창에서 상대가 이 말을 성의 없이 여러 번 사용한다면 대화 내용에 흥미가 없음을 뜻한다고 한다. 아하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입으로 내는 감탄사고, 히읗히읗은 웃음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상대가 이 말만 끝없이 사용한다면 우리 이야기 이제 끝내자 라는 속뜻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외에도 알겠어, 오키 등이 채팅 대화를 끝내기 위한 마법의 단어로 꼽혔다. 이런 말을 접하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채고 대화를 그만하는 것이 센스 있는 행동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돌려 말하기 기술자들의 마음. 이제 대화 그만하자는 간결하고 명확한 멘트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꺼내놓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나와 지인의 에피소드처럼 마무리 멘트를 날린 후에도 귀염둥이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도 흔하다. 현대인들은 단연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민망한 단어나 표현들을 숨기고 돌려 말하는 기술을 배운다.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완곡어법 내지는 완곡 표현이라 부른다. 원래 그리스어인 유피미아에서 비롯된 말인데 유피미즘이라고도 한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거칠고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상대를 위해서 숨기는 배려에서 비롯된 기술이다.
사회적인 이슈를 드러내는데도 완곡어법이 자주 등장한다. 가령 경제 분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말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을 그저 융통성 있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용 문제로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적절히 해고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완곡 표현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이따금 생긴다.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교묘히 가리거나 현상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국인들도 완곡 표현을 활용하지만 한국인들은 특히 돌려 말하는 기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한국인의 의사소통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서구인들은 화자 중심의 대화를 나눈다.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듣는 사람의 책임에 무게를 두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대화 내용을 눈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생활 센스를 파악할 수 있다. 완곡 표현이 아니더라도 본 뜻과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은 자주 공중에 떠다닌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언제요? 지금 정확한 시간이랑 날짜 잡을까요? 라고 캐물으면 이상하거나 집요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게 그 예다. 대부분의 대화는 상대방의 의중을 세심하게 추론하고 짚어가며 이루어진다. 대화를 좀 나눌까요? 대신 차 좀 마실까요? 밥 한번 먹을까요? 라고 말한다. 완곡 표현은 상대를 배려하는 세련된 기술이지만 한편으로 혼란도 불러일으킨다. 상대의 민감한 감정 변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살피려는 경향이 있다. 배려를 하다 보니 원래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화법에 익숙해지기도 한다. 친절에도 부작용은 있다. 생각해보면 생각이나 감정을 돌려 말하는 데는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배려와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한다. 한편으로 반박당하지 않을 만한 안전 기지를 만드는 일종의 방패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말콤 글래드웰이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표현한 완곡 표현에는 때때로 부작용도 존재한다. 우리의 대화를 모호하게 하여 서로의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본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다. 가령 친구 사이인 D와 E가 오래간만에 카톡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안녕, 어디야? 나 지금 종로야. 혼자 종강역 근처에 왔어. 어? 우리 회사 근처네. 나 곧 퇴근하는데. 아, 그렇구나. 퇴근하는구나. 응. 오늘 일하다가 부장님한테 혼나서 완전히 우울한 상태야. 어, 그래? 어쩌니?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 그래, 맞아.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이 대화를 통해 D와 E의 속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오로지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D가 E를 만나고 싶어 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울한 상태로 퇴근하고 싶은 마음을 E에게 전한 것일까? D에게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E와 만나기 싫었던 마음이 존재했던 걸까? 상대방의 말이 완곡 표현일 수도 있고 직설 화법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메시지 안에 담긴 속뜻을 눈치껏 찾아내야 한다.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세밀하고 깊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심한 관찰로 말 속에 숨은 상대의 의중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타인의 감정에 이입을 잘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시각, 사고를 추측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한다. 말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돌려서 말하다가 명확한 의도를 전하지 못해 난감해지는 상황도 생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의도를 상대방이 오해할까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한다. 완곡 표현 때문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해요. 이 카톡 대화. 카톡 대화의 마무리 멘트는 단순한 우스갯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완곡 표현은 마음의 찜찜함과 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완곡 표현의 지나친 배려에서 약간 벗어나 상대방과 나의 의도에 집중하는 직설 화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 첫머리 이야기한 친구와 나의 카톡 메시지를 떠올려 보자. 대화의 당사자 모두 채팅을 끝내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마무리 멘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대화할 때 상대를 생각해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라면 좀 더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도 자체에 집중해 말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2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충분하다. 오늘 당신과의 대화로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는 안녕. 위에 2가지 의도만 전해도 대화를 끝낼 때 서로의 마음은 따뜻해진다. 의미 없는 이모티콘을 연신 날릴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답했다고 끝까지 답할 필요도 없다. 완곡함으로부터 살짝 벗어나 단호해져도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모티콘 하나를 덜 보냈다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의미 없는 히읗히읗에 답하지 않았다고 나를 무례하다 여길까? 머릿속을 떠다니는 걱정과 의문은 대부분 기우에 불과하다. 상대의 완곡 표현 때문에 대화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에도 대화의 간결한 메시지를 찾아내 상대에게 물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나자는 제의를 하는데 상대가 오늘은 사실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빙빙 돌려 말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 말하는 이의 의도를 추측하며 혼자 서운해하기보다 그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되묻는 편이 낫다. 오늘은 만나기 힘든 컨디션이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다음번에 만나자 정도로 대화의 숨은 속뜻을 정리해줘도 괜찮다. 완곡 표현은 분명 아름다운 배려가 담긴 화법이다. 그러나 주고받으면서 피곤해질 정도라면 배려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때로는 간결함과 명확함이 필요하다.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자. 마무리는 마무리일 뿐이다. 당신의 머릿속이 TMI로 가득 차는 이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잠 못 이루던 밤. 대략 10년 전쯤 그것이 알고 싶다 화성 연쇄살인편을 본 날이었다. 현재는 진범이 잡혔으나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일 때였다.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침대에 누웠는데 다큐멘터리 속 장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재생됐다. 특히 얼굴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운 범인이 어둠 속을 어슬렁거리는 재현 장면은 공포 그 자체였다. 벌벌 떨며 언니 등에 꼭 붙어서 자려 했는데 너무 덥다며 언니가 나를 슬쩍 밀어냈다. 이후에도 종종 유사한 경험을 했다. 참혹한 강력범죄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은 밤, 북한이 곧 미사일을 날린다는 소식을 들은 주말, 누군가의 우울한 소식을 들은 날에는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야기를 들은 대다수 주변인은 대체로 당황해했다. 20살 넘은 성인이 뉴스 하나하나에 저토록 겁을 집어먹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나 역시 이런 일화를 주변인들과 가벼운 유머로 소비하고는 했다. 그러나 되돌아 생각해보니 곱씹을 만한 구석이 있는 특성이었다. 나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했던 셈이다. 정보 홍수의 시대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쥐면 수많은 인터넷 기사가 쏟아진다. 알고 보니 두려운 이것의 정체, 이것 방치하면 큰일 따위의 제목으로 낚시질하는 기사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진실과 진실 아닌 뉴스가 뒤섞여 머릿속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세상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류라면 시도 때도 없이 인터넷 뉴스를 보는 걸 삼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지 모른다. 특히 우울하거나 겁에 질려있는 상태라면 강력범죄 기사나 세상의 삭막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정보를 덜 흡수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자극적인 정보의 흡수가 불면의 밤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머릿속 TMI가 당신을 괴롭힐 때, 타인과 대화를 할 때도 종종 비슷한 일은 벌어졌다. 머릿속에 TMI가 의도치 않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경우다. 대화하다가 상대가 나 오늘 기분이 좋다 고 말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얼핏 우울한 기색을 띠고 있다면, 메시지와 다르게 말투가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의 비언어적 행동과 표현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사고회로가 작동 중일 수 있다. 일단 수많은 정보와 단서를 수집한다. 어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번에 만날 때 이 아이가 나에게 뭐라고 말했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식당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와의 대화 중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검색에 열중해 있던 순간에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쳤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상대방의 이런 행동은 무례한 유형에 넣어 봄직하다. 하지만 상대의 무례함을 탓하기보다 그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고 잘못의 화살을 나에게 돌리는데 에너지를 소모해버렸다. 상대가 혹시 나한테 화난 것이 있는지, 내 말이 유치하고 따분한 건지 다양한 가능성을 추측해보았다. 무례한 행동임을 깨닫고도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지적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다. 분위기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참다가 적절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뒤늦게 후회했다. 대화 중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급기야 제풀에 지칠 때도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열중하는 한치의 빈틈도 없는 이상적인 대화 상황이 늘 이어진다면 행복했겠으나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 상대의 반응을 지나치게 살피다 피로함으로 대화가 끝나기 일쑤였다. 대화하면서도 제대로 소통을 나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불필요한 구석까지 신경 쓰느라 정작 이야기가 헛도는 상황이 이어졌다.
머릿속에 신호등을 켤 때, 대화를 하다 피로에 지쳐 쓰러지기 전에 사고의 방향을 수정해야 했다. 자극을 많이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면 머릿속 차단기가 필요했기에 2가지 노력을 해보았다. 첫 번째 노력은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을 들여놓는 것이었다. 내 눈과 귀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눈치를 살필 때 마음속으로 과감히 스톱을 외쳐본다. 그것만으로 효과가 없을 때는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을 떠올린다. 상대방의 말 외에 말투,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단서들은 되도록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불필요한 정보가 더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상대방이 전하는 말의 내용에만 집중한다. 물론 대화를 할 때 비언어적 표현이 꽤나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상대방의 눈빛과 말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익히 아는 바다. 그러나 상대의 표정과 대화의 뉘앙스를 지나치게 살피느라 정작 대화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에너지까지 소비해버리는 건 손해였다. 이럴 때는 빨간 신호등을 연상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2번째 노력은 비관적인 해석법을 버리는 것이었다. 언젠가 건축가 유현진 교수의 유튜브 강의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예민한 구석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직업적으로 예민함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으나 연애할 때는 도움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이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봐도 얘가 나랑 헤어지고 싶어하는 걸까? 생각하며 괴로워했다는 이야기였다. 상대의 반응을 분석하느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는 몹시 공감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의 행동에 비슷한 해석을 거듭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타인과 대화하면서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면 상황의 원인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인간의 편향된 사고방식의 하나로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꽤 합리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다.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나와 관련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다. 특히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많은 시기의 노인이들은 타인의 무심한 행동에도 나를 무시했다고 곡해하기 쉽다. 대화 중 다른 사람의 소소한 표정이나 반응이 모두 나와 관련 있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피곤해진다. 그렇게 보이는 행동만 계속 증거로 수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뜨뜻미지근한 반응, 겸연쩍어 보이는 표정까지 모두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상상을 버릴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자기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여우가 애초에 먹지 못하는 포도를 너무 씌어서 못 먹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듯 때때로 정신승리가 필요하다. 지나치게 비관하거나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 타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정신승리도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승민 박사는 자신의 책 자기 합리화의 힘에서 자기 합리화가 가진 쓸모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 합리화는 나를 위한 적당한 보호막이자 방패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치유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 합리화는 자신을 위해 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 가끔 신포도를 먹지 못한 여우처럼 생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보자는 것이다.
만약 내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가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서 일십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가정 아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다. 바빠서 보지 않으니 언젠가는 볼 것이다. 혹시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내가 귀찮게 한 것 아닐까? 두 생각의 방향 중에서 무엇을 택하는 게 나을까? 두 번째 방안을 택하면 나의 잘못을 계속 살펴보다가 근거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합리적인 방안으로 첫 번째를 택하는 편이 낫다. 내 탓이라는 화살표의 방향을 상황으로 돌리면 나도 덜 괴롭고 덜 힘들다. 상대방의 태도에 나의 자존감, 나의 대화 기술을 재어보고 따져볼 필요는 없다. 만약 상대방이 대화 중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보인다면 좀 무례한 것 같은데? 라고 가볍게 응대해도 괜찮다. 상대의 기분이 일시적으로 나빠진다고 해서 관계가 당장 끝나는 건 아니니까. 과도한 정보가 머릿속을 어지럽힌다면 불필요한 정보는 분리수거하자. 비관적인 해석법도 적당히 놓아주자. 나를 민감하게 만드는 자극을 줄여야 대화의 피곤함도 사라진다. 상대의 표정, 몸짓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고 분석하려 들지 말자. 버릇처럼 눈치를 살피고 있다면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을 적절히 켜두자. 카톡 대화의 마무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배려심과 친절의 마음으로. 카카오톡 대화의 마무리에 5분 이상의 시간을 끈 적이 있다.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지인과의 카톡 대화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밤늦은 시각이었고 피곤했던 우리는 채팅을 마무리하려 했다. 지인과 나는 서로 잘 자라며 인사와 친절한 이모티콘을 번갈아 보냈다. 상대방이 답을 보내면 나도 의뢰 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잘 자, 한 가지 메시지를 다양하게 변주해 좋은 꿈 꿔, 즐거운 주말 보내 등으로 주고받았다. 기쁨과 사랑, 위로와 안녕을 담은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질질 끌기도 했다. 친절한 대화의 향연 속에 차라리 친구가 나에게 답을 안 하고 끊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마저 가졌다. 상대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다. 카톡 대화의 마무리가 쉽지 않았다. 상대가 답을 하면 나도 거기에 답을 덧붙여야 할 듯한 의무감에 대화는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 언젠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카톡 대화 마무리 멘트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한 적이 있다. 상대방이 아하, 히읗히읗, 글쿤을 번갈아가며 오랫동안 사용한다면 대화를 마무리하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예컨대 글쿤은 공감을 뜻하는 그렇구나를 줄임말이지만 채팅창에서 상대가 이 말을 성의 없이 여러 번 사용한다면 대화 내용에 흥미가 없음을 뜻한다고 한다. 아하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입으로 내는 감탄사고, 히읗히읗은 웃음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상대가 이 말만 끝없이 사용한다면 우리 이야기 이제 끝내자 라는 속뜻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외에도 알겠어, 오키 등이 채팅 대화를 끝내기 위한 마법의 단어로 꼽혔다. 이런 말을 접하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채고 대화를 그만하는 것이 센스 있는 행동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돌려 말하기 기술자들의 마음. 이제 대화 그만하자는
간결하고 명확한 멘트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꺼내놓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나와 지인의 에피소드처럼 마무리 멘트를 날린 후에도 귀염둥이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도 흔하다. 현대인들은 단연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민망한 단어나 표현들을 숨기고 돌려 말하는 기술을 배운다.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완곡어법 내지는 완곡 표현이라 부른다. 원래 그리스어인 유피미아에서 비롯된 말인데 유피미즘이라고도 한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거칠고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상대를 위해서 숨기는 배려에서 비롯된 기술이다. 사회적인 이슈를 드러내는데도 완곡어법이 자주 등장한다. 가령 경제 분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말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을 그저 융통성 있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끌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용 문제로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적절히 해고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완곡 표현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이따금 생긴다. 부정적인 사회 현실을 교묘히 가리거나 현상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국인들도 완곡 표현을 활용하지만 한국인들은 특히 돌려 말하는 기술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한국인의 의사소통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서구인들은 화자 중심의 대화를 나눈다.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듣는 사람의 책임에 무게를 두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대화 내용을 눈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생활 센스를 파악할 수 있다. 완곡 표현이 아니더라도 본 뜻과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은 자주 공중에 떠다닌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언제요? 지금 정확한 시간이랑 날짜 잡을까요? 라고 캐물으면 이상하거나 집요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게 그 예다. 대부분의 대화는 상대방의 의중을 세심하게 추론하고 짚어가며 이루어진다. 대화를 좀 나눌까요? 대신 차 좀 마실까요? 밥 한번 먹을까요? 라고 말한다. 완곡 표현은 상대를 배려하는 세련된 기술이지만 한편으로 혼란도 불러일으킨다. 상대의 민감한 감정 변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살피려는 경향이 있다. 배려를 하다 보니 원래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화법에 익숙해지기도 한다. 친절에도 부작용은 있다. 생각해보면 생각이나 감정을 돌려 말하는 데는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배려와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한다. 한편으로 반박당하지 않을 만한 안전기지를 만드는 일종의 방패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말콤 글래드웰이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표현한 완곡 표현에는 때때로 부작용도 존재한다. 우리의 대화를 모호하게 하여 서로의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본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다. 가령 친구 사이인 D와 E가 오래간만에 카톡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안녕, 어디야? 나 지금 종로야. 혼자 종강역 근처에 왔어. 어? 우리 회사 근처네.
나 곧 퇴근하는데. 아, 그렇구나. 퇴근하는구나. 응. 오늘 일하다가 부장님한테 혼나서 완전히 우울한 상태야. 그래? 어쩌니?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 그래, 맞아.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이 대화를 통해 D와 E의 속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오로지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D가 E를 만나고 싶어 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울한 상태로 퇴근하고 싶은 마음을 E에게 전한 것일까? D에게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E와 만나기 싫었던 마음이 존재했던 걸까? 상대방의 말이 완곡 표현일 수도 있고 직설 화법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메시지 안에 담긴 속뜻을 눈치껏 찾아내야 한다.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세밀하고 깊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심한 관찰로 말 속에 숨은 상대의 의중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타인의 감정에 이입을 잘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시각, 사고를 추측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한다. 말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돌려서 말하다가 명확한 의도를 전하지 못해 난감해지는 상황도 생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의도를 상대방이 오해할까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한다. 완곡 표현 때문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해요. 이 카톡 대화. 카톡 대화의 마무리 멘트는 단순한 우스갯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완곡 표현은 마음의 찜찜함과 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완곡 표현의 지나친 배려에서 약간 벗어나 상대방과 나의 의도에 집중하는 직설 화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 첫머리 이야기한 친구와 나의 카톡 메시지를 떠올려보자. 대화의 당사자 모두 채팅을 끝내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마무리 멘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대화할 때 상대를 생각해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라면 좀 더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도 자체에 집중해 말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2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충분하다. 오늘 당신과의 대화로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는 안녕. 위에 2가지 의도만 전해도 대화를 끝낼 때 서로의 마음은 따뜻해진다. 의미 없는 이모티콘을 연신 날릴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답했다고 끝까지 답할 필요도 없다. 완곡함으로부터 살짝 벗어나 단호해져도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모티콘 하나를 덜 보냈다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의미 없는 히읗히읗에 답하지 않았다고 나를 무례하다 여길까? 머릿속을 떠다니는 걱정과 의문은 대부분 기우에 불과하다. 상대의 완곡 표현 때문에 대화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에도 대화의 간결한 메시지를 찾아내 상대에게 물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나자는 제의를 하는데 상대가 오늘은 사실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빙빙 돌려 말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 말하는 이의 의도를 추측하며 혼자 서운해하기보다 그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되묻는 편이 낫다. 오늘은 만나기 힘든 컨디션이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다음번에 만나자 정도로 대화의 숨은 속뜻을 정리해줘도 괜찮다. 완곡 표현은 분명 아름다운 배려가 담긴 화법이다.
그러나 주고받으면서 피곤해질 정도라면 배려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때로는 간결함과 명확함이 필요하다.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자. 마무리는 마무리일 뿐이다.